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집중지단에서는 이 살인죄로 고소당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또 김지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백기종 팀장님, 네. 방금 들어오시기 전에 이만희 총회장의 네. 기자회견 보셨죠? 네. 내용 어떻게 봤습니까? 네. 대기실 내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 고맙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먼저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예상했던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신도들에게 이제 그 협력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언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정부를 상대로 하고 또 많은 그 신천지 예수교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줬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협조하고 협력하는데 잘잘못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에 고맙다. 그리고 우리 협조하고 있다. 이제 워낙 많은 비난이나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끝에는 신천지 예수교 입장을 굉장히 또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요. 아, 우리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전략적인 걸 줬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은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뭐 지금 방역과 피해 최소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신천지만을 비난하는 그런 문제, 잘잘못 따지지 말자는 의견도 일리가 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통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4,211 그러니까 지금 4,000여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80%고요. 그다음에 신천지 교인이 무려 통계상으로 80%가 넘어갑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소위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우한에 그 신천지 교인이 있냐 지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신천지 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그림자 감염 이게 가장 우려된다고 지금 의료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진 출석하고 조사에 응해라. 그리고 신도 회회까지 30여만 명 중에 무려 10몇만 명 정도의 정확한 그런 숫자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천지 교인, 신천지 예수 교인이라고 하는 걸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반영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확인해 본 바 1,000여 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분이 밝혀지는, 신천지 종교인이 밝혀지는 게 꺼려해서 숨어서 자가 치료를 한다라든가 하게 됐을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감염병에 상당히 심각한 파급력이 있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동안 두문불출이었기 때문에 행적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았었는데 지금 나이가 90이지 않습니까? 89세입니다. 정확하게 89세군요. 오늘 이제 회견에서 이제 뭐 거듭 큰절을 하면서 무릎을 2번이나 이렇게 꿇기도 했는데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89세 그 나이로 봐서는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89세면 90세가 눈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비록 읽기는 했지만 본인의 어떤 말, 또 기자가 질문하는 말에 대답하는 부분들, 물론 옆에 보조하는 분이 도우미가 계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또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이런 데 있어서는 건강하고 어떤 인지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김지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금 기자회견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사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명확히 무엇을 잘못한 점을 사과한다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천지 교회에서 어떤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그냥 그 사태 자체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에 대해서 본인들은 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충분한 협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사과와 그다음에 그 차후의 방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단 발표가 왜 어째서 제공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철저하게 협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 조금 유감스럽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비밀에 베일에 쌓여진 이만희 씨가 일단은 나와서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자회견 중에 지금 두 번이나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만희 회장의 검사 그쪽에 신천지 측에서는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음성이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그리고 이제 과연 자격 있는 그런 의학 전문가에 의해서 받은 것인지도 굉장히 좀 불명확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음성이 맞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백히 그렇게 밝혀내야지만 어떤 신천지나 아니면 그 이만희 교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감염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이 전체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60%가 신천지 관련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자가격리 통보 같은 거 무시하고 뭐 출근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확진이 더 확산이 됐단 말이죠. 지금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교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이틀간 관찰을 했는데 마치 이제 불이 꺼져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돼서 데려와서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신의 종적을 감추고 그리고 또 질병본부관리에서 이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분명히 이제 어디에 참여했는데 이제 거기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신천지 교인들의 어떤 협조가 너무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 상으로는요. 이제 이러한 강제 조치 혹은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를 국민 개개인에게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벌금 300만 원으로 이제 형이 정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통과한 코로나 3법에 따르면 이 형이 훨씬 더 높아져서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사법당국에서도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신천지의 특성이 은폐성과 익명성이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 방식이 워낙 계속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제 게다가 교육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을 신천지 교회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전 이제 준비 절차가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 그러니까 수만 군데의 이제 그 교육방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공부방에서 이제 바로 대면을 하면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런 곳곳이 전부 다 뭐 등록되어 있거나 이게 쉽게 밝혀지지 않고 진짜 우리 생활 곳곳에 위장되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천지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은 수사기관이나 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런 데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비협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백 교수님. 지금 이 신천지 교인의 일부가 1월 달에 중국의 우한을 방문한 것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출입국 기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한에 지금 소위 말하면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개 지파라고 해서 뭐 고발을 했는데 전국이 17개 지파로 있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중국의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 지역의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지금 신천지 그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감염병이 발현되기 전에 이미 중국을 빠져나왔다라고 하지만 이 수사 당국이나 질본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요,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각하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처벌 조항이 이 법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1월 달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신천지 예수교 쪽에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어떤 우려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자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섀도우 감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회의에서도 이게 무서워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신천지 예수교라는 걸 왜 숨기려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감염이 점점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예방이 안 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질본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측면.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에서 지금 이만희 그 총회장이 말씀하셨지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중국에 갔다 왔으면 증상이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질본이라든가 보건소, 간헐 주거지 보건소에 신고를 함으로 해서 검사를 받고 이게 전국에 있는 많은 특히 가장 먼저 전파가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신천지 예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천지 예수교가 아닌 가족들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게 전파 지역 확산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자발적으로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과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를 강압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를 해서 이제 검찰에 이제 넘어갔는데 검찰도 이제 배당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냐, 또 수사 대상이 되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제 뭐 우리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이게 부작위한 살인,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한 살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상해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형사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 요건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에다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신도 수를 명확하게 명단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출받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는 명단, 또 일치하지 않은 명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신천지 예수 교인들 중에 제출되지 않은 명단 중에 감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생각할 때 상당히 지역 확산이 우려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이제 2일 날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혜 변호사님은 지금 이 강제 수사 필요성 왜 지금 추 장관도 법무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의 이 타당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굉장히 지금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요건도 갖춰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요. 신천지에서 명단을 제출하기 전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어떤 강제 수사가 발동될 만한 그 범죄 행위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허위의 명단을 제출한 것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명단이 정말 허위인지, 허위라면 어느 정도가 허위인지를 대조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저는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고발한 것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죄, 또 감염병 예방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피해자 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또 이제 고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법조계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더라도 이런 행위의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감염법 확산이라는 그런 중대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점에서 최소한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전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조금
부당하다, 좀 빠르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지자체에 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하려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생길지 더 숨는다. 그래서 방역적으로는 검찰의 조기 수사나 강제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신천지 교인을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공적인 관계 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서나 기관이라든가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 근무를 하는 분들은 소위 이단으로 지금 개신교 쪽에서 이단으로 지칭을 받고 있는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신분에 대한 종교에 대한 신분을 감추고 있는 부분이 꺼려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 교회 쪽에서도 그 명단을 배제를 하고 이 명단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신천지 교인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결국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소위 말하면은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숨어들어 버리는 또 자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질본이라든가 관계 기관에서 정말 체계적인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 감염병이 확산이 될 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날카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회 쪽에서 원만한 그런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제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소위 말하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추가를 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염병이 확산돼가지고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그런 의무나 책임을 저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수사의 단초는 된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게 과연 미필적 고의나 아니면은 이게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적으로 엄중한 시기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도 높은 제명을 갖다가 붙이고 고발을 한 것은 적정한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서울시가 고발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신천지 피해연대가 또 했죠. 또 미래통합당도 지금 한 것으로 세 군데에서 지금 검찰에 일시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검찰에서는 또 신중해야 된다는 게 또 방역대책 당국의 얘기고 참 어떻게 스탠스를 입장을 취해야 될지 애매하겠네요. 네,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한번 들어가서 일단은 행정 지도 형태로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 측에서 그냥 임의로 제출한 명단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대구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지금 본인들은 협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고소 고발은 그 검찰권이나 그런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 수사 권한을 발동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좀 질병을 막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 하에서 이제 이런 고소 고발도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검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숨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절차 같은 것을 따지는 그런 취지에서의 이제 망설임이라면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이 일을 좀 추진해볼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 우리 세월호 때 이 세월호를 선사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그 세모 그룹 그래서 구원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과 비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유병헌 회장 그 세월호 사태 때도 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유병헌 회장이 순천 매실밭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구원파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신분을 숨기기도 하고 좀 약간의 폐쇄성 그런 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각에서 지금 좀 유사한 사실 그 구원파도 이단으로 지금 그 지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 세월호의 어떤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구원파로 돌린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어요. 그거와 지금 오버래핑이 되는 쪽.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오버랩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약 80개국이 넘는 197개국 유엔 가입국 중에 8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지금 입국 제한하고 또 격리 조치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유병헌 그 구원파 신도들 그 당시 유병헌 회장 사건이나 이 사건하고 사실은 보면 책임 전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이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보완할 게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게 고소를 한 것은 다른 게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지금 이 예방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명 신천지인데 뭐 새누리를 비슷하게 해서 지어줬다 해서 지금은 비록 미래한국당이지만 승계된 당으로서 그런 책임이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사가 세 군데에 걸쳐서 고발이 이루어진 거죠. 서울시가 했고 신천지 전국 신천지 피해연대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서울시 그다음 미래통합당 대구에서도 했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도 고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신천지 관련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신천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사례를 보면은 나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허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본 것이죠. 그 외에도 이런 뭐 예전에 유튜버가 20대 유튜버가 이제 본인이 뭐 우한에도 다녀왔고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조회수를 확보하고 이제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기준이 지금 미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사례이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지금 일관된 대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사안의 엄중함.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그 확진자 한 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인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은 법원에서도 좀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왜 병원으로 이송되던 21살의 여직원이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맞은 그 직원이 만약에 확진될 경우에 또는 확진이 안 될 경우에 따라서 이 죄명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악랄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만약에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공무집행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확진을 받으면 혹시 감염병으로 죄를 처벌받는 게 아닐까요? 확진을 받게 된다. 감염병 예방법은 일단은 굉장히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어가지고요. 예, 아마 그보다 더 강한 왜냐하면 그 공무집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를 해서 결국은 질병에 감염된다, 상해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음성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래도 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성립이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침을 뱉는 행위도 일종의 폭행 행위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내가 이렇게 침을 뱉었을 때 확진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뱉었을 때 상대방이 그 침에 이제 감염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질병에 걸릴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런 행위에 나갔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는 성립에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백 교수님 또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뭐 금융 관련 범죄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이스피싱 그 코로나19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스미싱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마스크 받아가라. 그다음에 택배를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니까 확인해라. 이게 이제 URL 코드, 이제 URL 인터넷 그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휴대폰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정보가 전부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다른 범죄에 악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서울에서 일어난 겁니다. 마포하고 서대문 식당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50대 중반 남성이 전화를 했는데 어떤 형태냐면 내가 지금 당신네 식당을 갔다 왔는데 나 확진자다. 근데 내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안 할 테니까 당신 500만 원 내놔. 근데 이제 업주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아셨지만 만약에 우리 식당에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폐쇄를 하고 그렇죠. 영업을 못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형태,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대구에 이어서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에 개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대구에 이어서 전국으로 유치원 초중고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지혜 변호사님, 그 보이스피싱 아까 문제가 됐는데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깜빡하면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에 자기가 당했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했다고 탁 느끼는 순간.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대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막상 또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당국에 빨리 신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좌 같은 거는 이제 은행에도 바로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뭐 CD기 같은 데 보면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심지어 그 송금할 때 전부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그래서 그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민들의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믿을 거는 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건데 지금 마스크 수급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점 매석도 있고 뭐 터무니없이 가격 올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청소년이 마스크를 훔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로원에 가서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이 마스크를 이렇게 훔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인터넷 배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그 마스크 포장지 안에 휴지가 접어서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제 정말 사기 범죄인 거죠. 중대하게 처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굉장히 갖가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마스크를 팔겠다고 해서 뭐 사기로 1억 얼마를 받았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마스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보관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어린이용 마스크 거의 22만 장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발각된 그런 업주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조절을 하고 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하고 또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마스크를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 되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기중 팀장님, 만약에 마스크의 매점 매석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물가안정법이 지금 발동이 됐잖아요. 그러면 엄정한 지금 처벌이 있을 텐데. 이제 지금 2만 장의 마스크를 중국에다가 몰래 수출하다가 지금 적발된 것도 뉴스에 나오고요.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매점 매석 행위를 했을 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로 입건이 되면은 아마 이거는 징역형도 구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매점 매석 행위를 하고 또 부당 이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범죄 수익에 관한 한수를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서로 배려하고 어떤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노려서 정말 자금 잡아보자, 한턱을 정말 제대로 한번 벌어보자, 이런 못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법에서도 굉장한 응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매점 매석 행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범죄입니다. 백 교수님, 이제 경찰 현장에서 이제 다년간 수사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고 그때 이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허위로 신고를 해가지고 업무 방해죄로 했는데 5년 이하 징역형에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업무 방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김재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지하철에서 내가 허위로 감염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유튜버 이걸 지금 구독자를 늘리게 했다가 결국 여기도 이제 뭐 기각이 됐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법정 구속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메르스나 뭐 사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그 엄중한 시기를 이용해서 이걸 범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거나 어떤 업무 방해를 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중한 처벌을 받았다 하는 게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읍지청 같은 데서도 허위로 했던 거를 결국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된 거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상생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범죄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런 어떤 매점 매색 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법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이게 다 취소가 되고 각종 행사가 무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른 이제 위약금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혹시 구제를 받는 방법은 뭐고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민법상 보통 이제 위약금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이 뭐 판매자 혹은 구매자 어느 한쪽의 책임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는 것으로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위약금을 배상을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예를 들면 뭐 사회재난이냐, 뭐 자연재난이냐 이런 데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라가 지금 여행지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만약에 자국민이 여행지를 선택했는데 우리나라 입국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여행이라는 채무 자체의 그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데 정부가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갔다 그냥 돌아와 버리는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까지 당사자들에게 서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법률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이런 재난과는 관계없이 어떤 그 분명히 채무 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매우 높아서 이 차후에 이런 어떤 그런 법적 분쟁 이런 것들도 좀 소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긴급 돌봄 참여자에 대해서 최대 15일 동안 유급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긴급 돌봄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감염법에 돼 있는 조항들인 거죠, 감염법에서. 긴급 돌봄 조항은 제가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이제 각종 그 포괄적인 행정 조치 안에 전부 포함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감염병 예방법에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제 음식점 같으면 자발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크로스를 하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나 그다음에 해당 기관, 보건지소나 이 의료 관련해서 여기는 폐쇄를 하고 일정 기간 문을 닫으세요 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이게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계속 쓸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경우도 형식적인 건 자발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막 특별한 어떤 관리,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위 그 소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한번 모임 때문에 가봤거든요. 근데 30개 룸이 있는데 그 한참 일할 그런 시간에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장, 업주가 하시는 얘기가 이게 만약에 이런 상태가 몇 달만 지속이 되면 파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는 손님 안 받을 수 없고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장사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형태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걸 국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직원들을 내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동법상 분쟁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특별 조치가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경우에 어떤 실업급여 보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해고하는 쪽에서의 어떤 책임 감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어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국가 내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볼 그런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확진을 받았는데 병상이 모자라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신 분이 지금 4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은 이 피해자가 아닙니까? 네. 정부가 병상이 충분했다라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부를 상대로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을 텐데 네.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보면 이런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메르스 때에도 이제 그런 어떤 국가의 잘못 때문에 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송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일부 인용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분 같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청구한 금액의 7%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7%밖에 못 받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네. 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감염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있지만 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좀 더 많이 인정을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바레인에 갔다 왔어요. 네. 네, 그런데 그곳은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레인에서 입국했으면 메르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고 계속해서 확진을 미뤘던 거예요. 그 네. 결과 굉장히 중증도로 급속하게 이제 발전이 됐다.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병상이 모자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가능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대구시나 아니면 국가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이 다음부터는 국가가 적절히 병상을 분배해서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네. 경증과 중증을 이제 구별해서 병상을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실수가 있다고 하면 국가 배상을 물을 만한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백기정 팀장님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이 사태를 진행해 나가면서 법적인 이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지금 42일 만입니다. 네. 근데 확진자가 4,212명. 네. 오늘 공식 통계거든요. 예. 이렇다라고 했을 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80% 이상 그리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요. 네. 대구 경산 같은 데는 지금 대학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7만 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20대 학생들이 거의 한 70%, 80%가 넘은 감염자가 나왔단 말이죠. 확진자 네. 가운데.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 특정 종교 교인들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도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림자 감염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신분이나 종교를 숨기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이 신천지 교를 제가 다른 방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먼저 포섭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복음방을 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센터를 갑니다. 근데 여기에 전부 약간의 폐쇄성이 있어요. 신분을 숨기고 나중에 이제 어떤 또 형태가 있냐면 소위 라포 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친밀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강사라든가 어떤 취미 동호회로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형태의 전도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감염자가 있었을 때는 상당한 질본이나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 이게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제발 자기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조사받고 격리치료 받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